네,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건지 우리 증시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주말 동안에 아마 세계 많은 시선이 중동에 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뭐 공격과 보복과 서로 말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은 보합권,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일요일 저녁에 유가 오르기 전에 기름을 좀 넣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실제로 동네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갔는데 야 1차선까지 막 줄이 생각 다 똑같은가 봐요. 여러분들 뭐 주유는 하셨는지. 왜냐면 이게 유가가 금방금방 또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기름값 오르겠는데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 증시인데 이 허니문 랠리의 제동은 외부 변수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또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 바라봐야 하는 이벤트가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오프라인 선물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월요일의 남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릴까요? 일단 날짜가 18일 인데 2차 전지 안내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둘러 주세요. 네. 2차 전지 기업 산업 이슈 전망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구미입니다. NH투자증권 2차 전지 특별 오프라인 세미나인데 세 분 특별히 출동하십니다. 세 분 출동하십니다. 네. 엔투의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또 벨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2차 전지 속상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캐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반등이다 아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여러분들 고민거리를요 저희가 구미로 출동을 하니까 구미에서 손들고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이 세 분의 뷰도 함께 적어가면서 아이디어 뿜뿜 여러분 챙겨가시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네, 선착순 저희가 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광화문입니다. 지역이. 네. 구혜영 사장님이 단독으로 이번에는 세미나 진행해 주시는데 네. NH투자증권 광화문 WM센터 오프라인 세미나 되겠습니다. 구혜영 차장님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 채권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실 건데 네. 한국, 미국, 브라질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구혜영 차장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오프라인으로 일단은 먼저 구혜영 차장님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저희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23일 일정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3시 네. 30분부터 5시 일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한 주 시작하면서 살펴볼 것들, 분위기 파악 좀 해볼 것들이 진짜 많은데 네.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혁진 차장님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입니다. 주말에 어떻게 쉬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계속 뉴스도 플로우 따라가셔야 되고. 네, 뭐 이번 주에는 뭐 레고랜드도 다녀왔고요. 그래요? 레고랜드.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네, 우리 또 육아에 또 전념을 하셔야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 와중에 네. 또 업데이트되는 이슈들 다 파악을 하고 오셨을 텐데 네.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뉴스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그래서 연초부터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올해 투자의 논리는 뭐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나요? 유동성.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엔 정책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투자 기준인 유동성 그리고 현재 국내의 정책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저는 금요일 저희 사내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종가 정도부터는 접근이 가능한 증시라고 좀 판단을 한다. 자,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리스크는 뭘까요? 금리를 발작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를 발작시키는 배경은 또 뭐가 될까요? 기준은 유가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그러면 많이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유가는 왜 올라야 될까요?
뭐 정유시설을 타격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렇죠. 정유시설 몇 개 타격해서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호르즈무 유협 그러니까 해협 막아버리면 막으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미래의 일은 다 모르는 거지만 저는 관세는 미국이 자기 머리에 쏘는 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만약에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폭입니다. 자폭. 자폭. 네. 그러니까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폭이고 이 자폭은 누가 웃을 수 있는가? 미국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가정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러면 최악의 가정을 걱정을 해서 주식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전 당연히 금요일 종가 정도부터는 접근이 가능하다. 단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해협이 봉쇄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참전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은 전쟁에서 증시는 11도째 반영하지 않았고요. 미국이 참전했던 증시에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좀 발작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포지션은 참전보다는 구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뭐 당장 오늘 새벽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시의 반영은 제가 봤을 때 격한 반응은 금요일날 끝.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종목별로 좀 선별. 그래서 방산도 이렇게 좀 이 자리에서도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유동성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유동성의 공급자는 한국은행, 유동성의 길잡이는 이재명, 신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재명 신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신정부. 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왜 증시가 크게 한번 발작을 했을까? S&P 500은 직전 고점까지 수준으로 상황이었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PBR 1배 이 정도면 이제 도달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었던 거예요. 특히나 우리 증시는 독일보다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G20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의 전쟁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더 공포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근본 자리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전쟁의 지역은 더 많아지고 있고 전쟁의 구도는 대리전의 형태로 좀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지역이나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공포심을 더 갖게 된 거는 기존까지 증시가 더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정책을 근거로 이번에 전쟁 리스크가 증시의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왜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 리스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제가 전략을 짤 때 주목해봐야 되는 이벤트 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번 주 주제는 PBR 1배 문턱에서 나온 돌발 전쟁 리스크 지금부터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전히 좀 낙관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유는 유동성이죠. 그 공급자는 한국은행입니다. 자, 보시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은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더 짙어졌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지난 금통에서도 1.5%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로 인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힌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가?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환율은 그 나라의 통화 정책의 체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나라의 지금 통화 정책의 체력은 견고하죠. 보시면 금리를 내리기 전 수준보다도 어쩌면 더 떨어져 있는 환율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무서워서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은 좀 이제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머니무브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머니무브가 어디서 옮겨온다라는 얘기죠? 전 부동산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근 3년 동안 2022년도 살짝 바닥을 치고 22, 23, 24, 25 올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구나. 자, 이상하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뭐 공급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풋은 그냥 해서 뭐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성장률은 떨어졌고 소비 판매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붐업이 필요 없는 자산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업자본으로, 자본시장으로 이제 머니무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자본 시장에서의 머니무브 트리거는 상법 개정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은 열린 상황이고, 또한 기존의 머니무브의 트리거, 부동산에서의 자금이 경제 성장률 돈다고 해도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조금 더 살 가능성이 높고요, 공인 예탁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이 제가 머니무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밸류업 시즌2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 방송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기,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실제 최근에 언론사, 어떤 유튜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적절한 시기라는 건 좀 이제 애매하죠. 자, 그런데 지금 해도 되는가?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상법 개정안으로 꼬이는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순환 출자 고리가 많았을 때, 이럴 때 결국은 다 엮여 있는데 상법 개정안만 딱 해버리면 이게 어디에는 좋고 어디에는 안 좋고, 근데 결국엔 도니까 네네네. 해석의 여지가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을 했을 때 이 복잡한 것이 순환 출자 고리가 많았을 때라고 네. 한다면 이건 해소가 됐습니다. 자, 실제 과거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순환 출자 고리는 2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큰 원흉이었었고, 실제 이 순환 출자 고리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배당 수익률은 2%가 뭐예요? 뭐 1%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순환 출자고리가 지금 몇 개 남아있냐면 한 10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개 그룹사들만 해소가 되면 이거는 뭐 순환 출자고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됐을 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은 거의 좀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머니무브라고 좀 이야기하는 부분을 뭐냐면 신뢰성이에요. 자, 신뢰성은 제가 대통령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블루 웨이브, 즉 권력이 국회 권력이나 이제 의회 대통령 권력. 권력이 네. 모두 다 한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그래서 먼저 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 트리거가 또 있었죠. 자, 지난주에 이벤트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재계 모임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첫 번째 그 발언 보셨습니까? 모두 발언 대통령의 주식이었어요. 주식 시장이 좋고 네. 뭐 이러면서 이게 시작을 했죠. 사람이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의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상상을 더해보면 네. 모두 발언하고 이제 뭐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를 최태원 하고 발언하고 네. 이재용 회장 5전 읽었다고 네. 하는 이유로 그 이후로 바로 비공개였었죠. 이 비공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모릅니다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법 개정안과 주주 환원 주식시장이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죠.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결정이 됐어요. 여당 그렇죠. 김병기 의원이 네. 있는데 첫 번째 나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또 뭘까요? 상법 개정안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도적으로 저는 외국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구도가 만들어졌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시그널들이죠. 대통령의 재계 모임, 그 다음에 원내대표의 첫 번째 연설에서 모두 이렇게 머니무브를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동성의 길잡이, 정부의 지금의 방향성은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에 네. 대해서도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채팅창에도 여러분께서 좀 의견이 많아요. 네.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사실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것도 속속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이제 돌입을 했고 더 내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한국은행도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알겠고 거래소 방문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재계 모임에서의 뭐 발언들 보면 어느 정도로 이쪽에 의지가 있는지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동산 돈이 이쪽으로 무브를 한다? 여기에 역사적으로만 봐도 진보 네. 정권이 들어오면은 부동산 값은 오른다. 오른다라는 네, 네. 그런 역사적인 몇 번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도 자, 사실. 이게 네. 이 방송이 특별한 이유. 네. 저만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이 네. 이야기는 뭐냐면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부동산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주변에. 네, 제가. 우리 이혁진 사장님 부동산 러버. 예, 그렇죠.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컴플라이언스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한 날은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택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제 너무나 뭐 사랑하니까. 네. 네, 심지어 제가 뭐 전국 8도에 아무튼 다 자, 있어요? 어쨌든 정보원들이 지금은 다 아닙니다. 있구나. 지금은 아닌데 자 한번 보세요. 네. 지금의 부동산 그냥 분위기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 돌파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안 팔아요 집주인들이. 안 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매도자 우위가 아니라 매도자가 거의 장첸이다. 장첸. 무슨 얘기죠? 매도자가? 영화 그 범죄도시 1탄에 나온 네. 장첸이다. 그래서 저 20억에 사겠습니다 하라고 왔어요. 안 되겠어, 나 21억은 받아야겠어. 뭐 엄지손가락이랑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어. 실제로는. 자,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 대출을 많이 해줘서가 가장 큰 트리거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 양도세 이거 제가 여기까지 부동산 얘기 너무 세게 하는데 그러니까. 살짝만. 네. 예, 내년까지 네. 양도세 그 중과하는 것이 밀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은 대출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떨어지고 네.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적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부가 바뀌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2년만 안 하면 그냥 5월에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더 올라갈 시기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짜 많이 해줍니다. 네, 네. 1주택자도 추가 대출이 나오고 이렇게 진짜 네. 대출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을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것을 차등시켜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가 왜 에너지 인프라를 한다라고 맨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전선을 바꿔야 된다. 변압기를 교체해야 된다. 네. 이유는 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이제 손실률이 6%에서 노후화되면 15%까지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선이 뭐냐? 사법 개정안이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본질적인 것들을 해야 되죠. 거기는 모험 자본 상장이라든지 아마 이제 그 주가 조작 페널티 네. 여러 것들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다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다 됐을 때는요 업사이드 생각보다 진짜 큽니다. 지금 5,000포인트가 허무맹랑해 보이죠, 솔직히. 지금은. 일반적인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죠. 3천도 일단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 신흥시장 PBR이 1.5에서 1.6배기업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죠? 0.8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니무브가 될 것인가? 일단 전 낙관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들 익명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부자분들 네. 그렇죠. 고액 재산을 또 담당을 BBR. 솔직히 하시니까. 말하면 그냥 고액도 아닙니다. 제일 부자분들. 완전 기업 저쪽에 있는 오너분들, 분들? 네. 기업 오너분들이 네. 미팅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저는 많이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는 그 미팅을 통해서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네. 배당금을 다 주식을 하시고 싶어 하니까 왜냐면 금투세 폐지돼서 인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자, 그럼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네. 매도를 해서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 바로 지난주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빠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네네네. 내 자산에서 고액자 상가가 집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비중을 조금 늘리겠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뭐 재밌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국내 주식에 대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셔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예.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네. 수급적인 측면인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뭐 아직은 우리가 배고픕니다만 아직은 네. 좀 더 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입니다만 끌어올렸던 건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외국인 수급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이 들어올 때 우리끼리만 늘려도 사실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팬데믹 때 외국인 다 팔고 우리나라만 예탁금 많이 늘려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제가 팬데믹 당시의 수준만큼 낙관을 하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실제 장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장표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나올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매수 방향성을 30일 평균으로 제가 한번 왼쪽에 그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통상 지금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를 볼 수가 있죠. 오. 이게 매도든 간에 매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이후 외국인의 방향성은 제일 작았을 때 134일, 네. 길면 거의 279일, 그리고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순매도에서 올라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게 외국인이 산 것 같죠? 근데 30일 이동 평균을 하면 이제 막 사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같은 포지션으로 저만큼 네. 뭐 200 며칠 이렇게 네. 유지가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짧으면 한 100일에서 100일 초반, 길면은 거의 한 300일 가까이. 외국인들은 제가 외국인은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외국인은 그러면 뭐 때문에 들어올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그다음 거버넌스 해소, 그다음에 원화의 강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엔 금리 더 내릴 것 같다. 네, 올해 투자 논리가 유동성과 재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네. 다시 외국인이 수급빨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익이 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4월부터 밸류에이션의 하락하는 속도가 바닥을 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올린 거 누굴까요? 결국에는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은 별로 안 바뀌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 오늘도 그럼 눈에 띄어요. 오늘도 진짜. 똑같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삼성전자 하나 갖고 계신다면 차라리 물산이나 하이닉스를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투자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네. 이게 이익을 볼 것인가, 지배구조를 볼 것인가. 어쨌든 우리의 투자는 명료해야 되고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실적의 바닥은 25년 기준으로는 좀 찍은 상황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믿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금방 꺼지지 않는다고 하면 네.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도 네.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을 해준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두 가지의 경로를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된 거 이미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PPI에서 의류랑 자동차랑 관세에서 제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곳들의 인플레가 별로 자극되지 않았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관세가 되면 무조건 인플레가 급증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가 문제고 그걸 줄이려면 유예라든지 품목별 관세나 이런 것들로 좀 세세하게 가면 좋겠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쓰고 있는 대안들 이제 지금 비상경제로 전체자 그냥 바스켓을 못하니까 하는 것들은 과거에 13%에서 15% 정도의 평균 관세율이어서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실제 품목별이라고 한다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수도 있다. 그러면 월러이사 이야기처럼 10% 정도 수준의 평균 관세율이라면 하반기에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기대 인플레이라는 것이 3년, 5년은 문제가 아니었고 올해가 진짜 문제였어요. 네. 6% 넘어가니까. 근데 이게 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첫 번째 사이클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연초부터 9월을 좀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죠. 연준이 통상 40년 평균을 해보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한 후 12개월 뒤에는 제조업 지표가 갑자기 돌아가는 업톤하는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24년도 9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였으니까 올해 9월에 수출에 대한 지표들이 좀 상당히 도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제 9월에는 증시가 안 좋은 명분이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었었죠. 근데 금투세 폐지돼서 이제 50억으로 됐고, 실제 그때 나올 만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증시는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뭐 전쟁이 나든 간에 예,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좀 낙관하는 증시를 보셔도 증시라는 것이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늘상 이성적으로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 가격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수급? 네. 하나 보시죠. 네. 자료 보시면 지금은 제가 결국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은 오르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가방 랠리, 직전에 AI 랠리, 직전에 2차 전지보다도 더 많은 실질 예탁금들이 모이고 있다. 전쟁이 난 다음에 물론 직전일 지표이긴 합니다만 전쟁이 난 다음에 우리나라 예탁금은 63조 원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주식을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연초에 강조드렸던 것들을 보죠. 항상 보시면 23년도에는 이 주식이 예탁금이 다 2차 전지를 사려고 들어온 자금이다. 24년도에는 AI 사려고 들어온 자금이다. 그러면은 25년도에는 조선 방산을 사려고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예탁금이 늘어나는 사이클에서는 이 업종들이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하반기 뭘 사려고 들어올까요? 정책주들이죠. 정책. 에너지. 예를 들면 제가 원전, 그다음에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정책 지주사들. 자, 이런 것들 사려고 예탁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아니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차별적인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탁금이 늘 때 이 업종을 그냥 너무 쉽게 매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의 지수에서는 지금 예탁금 지수에서는 거의 팬데믹 사이클 연상케 할 정도로 유입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근데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과거에 매도를 할 때 보시면 6개월 정도의 매도에서는 삼성전자만 팔았어요. 20조에서 삼성전자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점은 매수할 때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없어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만 있어요. 그리고 보시죠.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이에요.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와 매수할 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산업재 업종들, 이미 반도체도 산업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유는 뭐냐면 이 물건을 수주를 통해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 침체죠. 미국의 경기 침체일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멀티플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의 선별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화려한 종목장에 연말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분기점은 한 9월 정도일 텐데 9월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때쯤에는 그래도 뭐 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네. 전체 뭐 갑자기 뭐가 유동성이 빨려가지고 올라가거나. 근데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전자가 삼전이 지금 아직 이렇다하게 가지도 않았는데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전자가 언젠가 간다면 그 언젠가가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수 레벨 때는 또 더 끌고 가지 올라가는 게 않을까? 네. 이런 그렇죠. 거는 좀 긍정적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PBR 1배를 끌어온 게 전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투자의 힌트인 거예요. 여기 전자가 오른다? 그럼 전자마저 오르는 것이지 다 팔고 전자를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실제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오를 예전에는 다 팔고 반도체만 오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 신고가 부근까지 갔죠. 그렇죠. 방송 전에 보니까 이제 한 3,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죠.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방산이나 바이오라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뒤쪽에 삼성 이야기가 좀 더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뒤에서 또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내용 좀 요약해볼까요? 네. 항상 이렇게 요약하는 게 어색하긴 합니다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켓 리뷰의 핵심 요약은 저는 주목해야 될 장면 첫 번째, 유동성 공급자. 바로 첫 번째는 한국은행인데 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환율은 인하하기 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경제 성장률도 빠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 명분은 오히려 더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머니무브죠. 이제까지 한국은행과 정부의 뭔가 방향 포지션이 좀 달랐었는데 올해만큼은
한국은행이나 정부 모두 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할 만한 상황도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동성 길잡이, 바로 정부인데 아까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코스피 5천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정책, 대선이 끝나기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코스피 5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 번째 재계에서의 모임에서의 모두 발언 역시나 주식이었었고, 원내대표의 첫 번째 이야기가 상법 개정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외국인이 구도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이클을 넘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실제 시그널들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이클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제 우리 주식시장을 사는 쇼퍼들, 외국인들의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은 순매도 기간에는 전자 위주로 팔았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냥 전자만 대놓고 팔았어요. 근데 살 때는 전자를 빼고 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수가 거의 3,000, 3,500 간다라고 했을 때 전자를 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떠할까요?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지금 LRG 넥슨 보시면 YTD 수익률 보시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풍성한 테마 재료를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하루에 5%, 6% 이렇게 오르는 것은 종목별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종목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넘어가서는 시가총액 상위주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 정도가 우리가 달라져야 할 포지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하고 1부 마켓 리뷰 핵심 요약까지 해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 중동발 리스크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고요. 해외, 국내 업앤다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혁진 차장님과 이런저런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잘 가던 코스피 코스닥에 제동이 걸렸다. 사실 지난주에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스피 0.8% 하락, 금요일에 코스닥 2% 이상 하락. 그렇죠. 물론 그날 장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중동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다면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거 그냥 차익 시전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특히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는데 어쨌든 또 그런 변수가 겹치긴 했다.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3프로TV에서 성일광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한번 시작하면 일주일 이상 가고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유가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게 사실 정치 외교적인 문제인데 이게 증시에도 지금 세계적인 증시에도 흐름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공격 다시 한번 전쟁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코너를 왜 이렇게 배분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증시 자체는 낙관을 하는데 우리가 낙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발 전쟁 리스크가 터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쟁하는 곳이 여기뿐이 아니죠. 뭐 러우 전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안 끝났죠.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이란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확대전이 되는 것이죠. 자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돌발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러한 맥락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좀 이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LIG 넥스원이 조금은 더 많이 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 자, 이스라엘은 한 이만큼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멀어요, 엄청 멀어요. 1600km 맞아요. 정도 됩니다. 그래요. 자, 이게 물리적으로 확전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고, 탱크가 아니라 미사일 중심으로 전쟁을 나올 수밖에 없는. 남의 나라 영공을 빌려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이제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전쟁이 뭔가 특별하니까 더 걱정을 하는 거고 유가도 움직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전쟁이 조금은 더 특별한 점은 결국엔 여기가 지금 핵시설들 부분들이고 여기 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이제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 중이었죠. 그렇죠. 이제 15일 정도 만난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냥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징후들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이란은 자기네 나라에서 핵 농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아니야, 너네 사서 써. 네, 외부에서 사서 가져와. 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좀 쉽게 협상이 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은 자, 우리나라에서 핵농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뒷걸음질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뭐 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핵시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더 이제 그럼 걱정이 되는 모습들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게 핵시설이 터진 것도 터진 겁니다만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지금 봉쇄한다 그러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전부 다 지금 뭐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석유를 정말 이제 수출 못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지적 이란 시점으로 보시죠. 이런 지금 석유 수출 어디로 하고 있죠? 중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길까요? 이거 아니죠. 지금 중국 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란의 지금 뒤에 저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 파키스탄, 네. 이란, 하마스, 뭐 하마스는 무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모두 어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인 성격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우방국인 중국이 반기지 않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랑 뭐 이런 카타르 이런 석유 수출이 막힌다. 자, 이것은 되게 큰 이슈예요. 왜냐? 이란이 지금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국가들이 지금 이란 편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여기 돌아선다. 그러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다음 장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보시면 이 파란색이 뭐냐면요. 미국의 LNG 수출이에요. 네. 지금 1등이 됐죠. 언제 트리거가 나왔냐? 2016년부터 상업 수출을 시작해가지고요. 터미널 3개가 완공된 게 19년도입니다. 네.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물량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지금 미국이 25년도와 25년도 이후에 터미널이 8개예요. 개공될 게. 그러면은 지금처럼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유통난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디를 보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LNG를 그러겠네요. 보게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구경을 하는 이유는 다 이런 거예요. 터미널이 앞으로 LNG 수출을 하려고 터미널을 8개나 좀 늘어놓는데 그 중에서 25년도에 3개가 완공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 중동에서의 지정학 불안으로 석유의 쇼티지가 나잖아요. 네.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그거 모를까요? 사우디도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이거를 만약에 봉쇄를 하면 제가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거 완전한 자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안은 지속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건데 이 가능성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걸 단서로 제가 지금의 전쟁 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까지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았는데 그럼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였습니다. 평균 내서 보였습니다. D+0, 그 다음에 D+60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하나만 뚝 떨어진 게 있죠. 걸프전입니다. 걸프전이네요. 이 나머지 파란색, 진한색 파란색이 나머지 전쟁의 평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진 게 있죠. 이게 러우 전쟁입니다. 네. 근데 러우 전쟁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거 러우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빼면요. 나머지는 시장에 그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에서는 증시가 크게 발작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은 전쟁에서는 증시의 반응은 중립적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쟁 리스크가 실제 증시에 아주 큰 발작을 일으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 해협 봉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의 참전, 네. 공식적인 참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참전할 가능성은 너무나 낮죠. 오히려 그냥 무기만 팔겠죠.
방어에 있어서만 같이 이제 그렇죠.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공짜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장 비관적인 상상을 해서 증시를 좀 팔고 나가는 이런 것들보다는 과거의 평균치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은 좀 나오고 기준도 세울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정학 리스크 전체, 이게 보시면 GPR 인덱스라고 해서요, 지정학 리스크 레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레벨은 역사적인 사건들, 러우 전쟁,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걸프전을 빼면 제일 높은 레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 이 당시에는 하나가 해결되고 뭔가 이제 새로운 게 터진 건데, 지금은 계속 적층되고 있죠. 러우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인도 파키스탄 전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동 전쟁까지 그렇죠. 계속 적층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점들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GPR 인덱스에서 빨갈수록, 붉은색이 짙을수록 지정 레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 당연히 진한 색이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생각보다 되게 빨간 물들이 진합니다. 조금은 더 뭐 국기 색깔이 빨갛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빨개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단 국가인데 빨갛지 않네요. 그렇죠. 실존하는 네. 전쟁 위협을 오. 나타내는 어떤 언론 기사로 네.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좀 대만이랑 중국 사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 그래서 이 전장에 대한 지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해소가 되는 것보다도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조선 방산을 좀 좋아합니다만, 네. 조선 방산에 대한 피크아웃이 단기간에 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제가 사실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네. 결국에는 대리전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엔 중국은 이스라엘을 비난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편을 약간 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자, 이런 대리전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끝나지는 않죠. 예, 대리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나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전쟁 결과로 조금은 얻을 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이면 뭘까요? 핵협상을 네. 말로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농축을 하겠다잖아요. 농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바마 때와 똑같고, 예, 뭐 달라진 게 없고, 트럼프는 뭐 얻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네타냐후가 자기가 직접 때리겠다라고 하니, 그러지 마. 말리는 게 아니네. 그래서 그 정도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끝나기도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니 사실 이란에 군수물자 들어가는 걸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막 글로벌 속보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군수물자가 계속 이란으로 들어가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차 대전 이런 공포 마케팅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사실 뭐 빠르게 끝나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보시면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를 쓰고 있고, 이란은 중국의 원유를 팔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대리전에, 트럼프 생각 모릅니다만, 트럼프가 대리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결국에는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원유 경로, 자,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일편 드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이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뒷배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에 안 끝난다고 해서 증시가 크래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해외 리뷰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해외 증시에서는 반도체 턴어라운드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밸류체인 전반이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이크론 이제 칩 메이커죠. 그 다음에 비세미컨덕터 같은 이제 HBM 장비,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장비주들도 디스코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턴어라운드 신호라고 보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 랠리에서 더욱 중요한 건 뭐죠? 단순히 그냥 시클리컬 뭐 DDR4 가격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거는 DDR5로 넘어가기 위한 한 과정이고, DDR5로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엔 AI. 그냥 반도체 칩만 주는 게 아니라 HBM으로 싸서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AI 밸류체인, 엔비디아 프렌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방산 좋고요, 에너지 좋고, HPSP 같은 반도체 장비들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 이거 먼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대장주인 SK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칩 메이커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책 테마,
카카오페이에 대한 반응들도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예, 근데 자 이거는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2개월에서 3개월 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7월 중 정도는 정책 테마만큼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지금 네. 붙어서 좀 한창 뜨겁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국내에서도 맞아요. 지금 그런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 네. 지금 네. 표에서도 보다시피 서클이 또 미국 시장에서 그쵸.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거는 글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냥 단기적인 어떤 테마 이렇게 예,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정말 정책이 어떤 혁신이 좀 바뀌는 아. 이런 과정으로 예, 예.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몇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이게 좀 혼재되어 있어요. 네.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뭐 명확하죠. 국제상에 보유해놓고 계속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네. 트럼프가 대놓고 좀 이제 양성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회사도 갖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한다. 맞아요. 이게 사실 중요성이 좀 낮아요. 자, 이유는 뭐냐? 네. 미국은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블합니다. 그 자체의 자산이. 그렇죠. 1970년도에 100PT로 시작했는데 지금 뭐 움직이는 게 위아래로 뭐 3밖에 움직이지 않죠. 근데 원화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싸지는 자산입니다. 그럼 이걸 스테이블로 만약에 상품을 판다. 네. 그러면 정말 수요가 매력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단 의구심.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유사 모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펀드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해지가 가능해요 이미. 네, 그러니까 환해지에서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은 이미 있어요. 펀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심지어 있습니다. 채권 상품도. 자, 그래서 저는 EM 시장에서의 그런 미국은 신뢰, 달러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근데 한국판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시장 반응이 이렇게 셀까? 수요가 많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오너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코인 예를 들어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분들과 저도 예전에 많이 미팅도 했고 네. 회사도 가봤고 뭐 지갑도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담보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정부가 항상 지금처럼 먼저 이제 거버넌스를 먼저 정리하고 이제 뭐랄까 페널티를 주고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페널티 엄청 받고 거버넌스 정리하는데 한참 걸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거는 근데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스는 아니고 지금 현업의 거버넌스가 너무너무나 재정비가 필요하다. 네. 우리 김치 코인들 어떻게든 잘 기억하시죠? 네. 미국은 어쨌든 좀 분위기가 뭐 네. 월마트도 그렇고 뭐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쓰는 네, 네, 쪽으로 네. 활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서 기업들도 뭐 간다. 카드사들이 굉장히 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이런 있죠.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가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NFT랑은 살짝 다른 개념이고 사실 이게 네. 옛날에 NFT 개념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NFT는 자기네가 약간 회원권을 파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좀 그런 거랑 좀 다르게 그래요. 네. 언젠가 또 이런 이슈도 워낙에 또 예. 첨단 산업 아니, 많이 예. 알려주시니까 차장님 이거 한번 저희 특집 그러니까요.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헷갈려요. 네, 맨날 네. 나오는데. 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이슈 좀 가볼까요? 네. 사장님? 자, 어디로 그러면 갈까요? 네. 53분이니까요. 네. 예, 지금 시간이 바로 지금 51분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빨라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테마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이 탁금 일단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우린 두 가지의 수급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외국인, 그 다음에 연기금이에요. 자, 보시면 연기금도 제가, 이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을 과매도했다. 그래서 일드갭 상으로도 채권을 차라리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실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실제 좋아하는 종목,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30일 순매수했던 상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력, 조선, 에너지. 다 들어가 자, 있죠. 이포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팔고 나가지 않으면 이포트가 매수 상위는 앞으로 크게 바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우실 때 외국인이 업톤하는 사이클, 그리고 이 업톤하는 사이클이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정권의 초기 6월부터 시작이 됐죠. 마침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자, 연속 매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네. 하나투자증권, 삼성물산, 롯데지주, 코오롱, NC소프트. 자, 뭐가 보이시나요? 정책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물론 코인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증권주. 예, 그다음 밑에는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컨셉을 잡으실 때 내가 자체 판단, 자체 스터디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시기에는 남의 수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의 방향성과 기관의 방향성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고 우리는 뭐 여기 하나 정도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저는 아까 왜 롯데지주가 아까 다운해서 왜 빠졌지? 지주에다가 롯데라는 것 때문에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많이 롯데지주가 올라서? 거래량이 없어요. 네. 거래량이 없어서 근데 저도 이제 롯데지주를 사실 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죠. 네, 그 빨간색 표시 제가 한번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왜냐면 초장수 기업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를 급격하게 뭐 바꾸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신격호 회장이 뭐 90세를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이 올해 또 하나 이벤트가 6월에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MSCI 선진지수 편입. 예, 이게 사실 완전히 발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과거에 접근성 평가를 통해서 재분류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관심국으로 등장이 되면 내년 정도에는 실제 편입 발표가 되고 그 다음 해에 실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재분류에서 관심국가로 유력 국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바로 직전에 MSCI가 공매도 거버넌스 두 개를 얘기했거든요. 거버넌스 지금 개선 중이고 공매도 재개됐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적한 걸 바탕으로 우리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여기에 좀 진짜 만약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언론 기사들 보면 뭐 70조가 밀려온다 30조가 밀려온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선진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그 편입 유입 금액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흥지수니까 신흥지수 빠지는 금액도 있을 거잖아요. 거의 똔똔입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다만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이론적인 거고 신흥 지수에 편입이 되면 실제 외국인들이 인덱스가 아니라 알파를 노리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예탁금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플러스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 지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이와 PBR이 아닙니다. 글로벌 지주사들을 보면 배당 수익률과 PBR로 나눠봤어요. 이제 세로가 배당 수익률이고요. 가로가 PBR이에요. 네.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주사들이 배당이 못 줘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PBR이 다 낮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1배 미만의 이제 홀딩 컴퍼니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자꾸 배당도 적게 준다라고 하고 지주사들은 왜 이렇게 배당이 이제 그 BBR이 낮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평가 받았던 것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거버넌스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전체 평균을 하면 사실 배당 수익률이 낮은 건 현실이죠. 근데 보시면 얘네들이 배당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적 분할로 뱉은 기업들이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LG 엔솔 배당 안 하죠. 그죠? HD 현대 물적 분할 해가지고 하는 기업들 배당 지금 안 하는 기업들이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지주사가 문제였다기보다 여기서 물적 분할을 한 기업들이 사실 배당을 안 주니까 시총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이 업사이드를 포텐셜을 누가 좀 보여주고 있냐? 결국에는 전 두산 같은 기업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두산이 직접 사업이라기보다 두산전자가 두각을 받고 주가가 오르고 있죠. 자, 그런데 두산전자가 물적 분할해서 뭐 별개 회사입니다만 스피노프 상장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 어디 갈까요? 이거 이렇게 가겠죠. 그냥 홀딩 컴퍼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홀딩 컴퍼니 중에서 직접 자회사 중에 합병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여기를 향해 간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배당 수익률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싼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싼 이유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스피노프 재상장, 거버넌스 이슈 이런 것들을 해야 일로 가는 건데 그 업사이드를 두산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주사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캘린더까지 이렇게 왔는데 일단 요거까지 좀 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벤트 많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사실 저는 뭐 이번 FOMC 있습니다만 목요일에
그렇게 재밌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점도표 정도 네.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점도표에서 2회 이하 정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증시는 낙관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FOMC가 재미는 없습니다만 목요일 이후 증시가 기대가 되는 점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연준의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증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블랙아웃 기간 끝나면 증시가 좀 이제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OJ인데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는 이번에 통화정책 주간에 BOJ와 FOMC가 있는데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일정까지는 아니지만 중동발 이슈가 어떻게 또 진정이 되는지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네. 그런 분위기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이요. 다 상승세로 이제 돌아서서 코스피가 0.6% 가량, 코스닥이 0.36%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밤 미증시 뭐 진정세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한국 증시 2,910선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다. 아직 꺾이지 PBR 않았다. 1배면 2,900 후반에서 3,000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네. 뭐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 추정치가 되면서 바뀝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상징적인 거지만 3천 찍기가 굉장히 좀 힘겹네요. 예. 버겁기도 하고. 네. 뭐 사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거의 수직 상승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해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우리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전자 가지고 있는 부분과 방산 갖고 있는 분들의 온도 차도 엄청 심해요. 그렇죠. 지금 방산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뭐 코인이나 부동산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산주들은. 참 지금 전쟁에 사실 수혜주가 방산 쪽이라 예. 조금 어렵긴 한데 방산 쪽에서는 지금 뭐 수익률이 정말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본질적인 네. 게 우리가 방산 수출 이렇게 많이 늘리잖아요. 우리나라 누가 못 쳐들어와요. 아 그래요? 무기를 대규모 양산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왜냐면 무기가 항상 보면 쇼티지가 금방 나요. 그래서 이란도 미사일 몇 발 뭐 이제 안 남았다고. 120발 네, 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급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양산 체계를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싶어도 중국도 힘들걸요. 이런 상황이면. 그런 면에서는 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주말간에 저희가 뉴스가 많이 나와도 네. 저는 월요일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정리를 다 우리 해주셔요. 이혁진 차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로 돌아서서 지금 어쨌든 견고하게 네. 잘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마감까지 또 지켜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